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에 V자 반등은 없다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2.4% 올해 성장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V자 반등에 대한 이야기도 완전히 접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김용범 차관이 지난번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인가요? 거기에서 더 지독한 그런 경제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V자 반등은 없다고 스스로 인정은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공식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거나 아직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아직도 2.4%를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분석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방역에 참 잘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대한민국에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한 뒤에 그러나 경제가 반등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경기 회복은 길고 또 느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출 중심의 개방형 구조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그죠? 수입을 많이 해줘야지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도 그렇고요.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시장을 조금씩 열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출이 옛날만큼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 중심으로 하는 한국 경제는 회복이 그만큼 더딜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는요. 미중 무역 전쟁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타임스인가요? 중국의 그 정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2단계 무역 협상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자마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뉴욕 증시가 끝판에 쭉 떨어졌어요. 다우존스 지수도 끝판에 확 무너졌습니다. 잘 나가다가 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다우존스 지수가 확 꺾일 만큼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우리한테 대한민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의 25.1%의 수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말입니다. 근데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보면 부품과 중간재가 많습니다. 부품이나 중간재라는 것은 중국에서 다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다 판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내다 파는 데가 미국 시장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 우리한테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중간재 수출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되면요. 세계 경제의 물동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으로 하는 국가인데 물동량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전쟁의 유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관세를 지금 올릴 텐데 그게 우리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꼭 간접적이라고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외 규정을 안 준다면
똑같은 뭐 직접적인 그런 규제, 예, 그것도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만 하더라도 비중을 보면요 13.5%의 미국에 두 나라 합치면 엄청나죠. 거의 40%가 넘어서니까 말입니다. 예, 40% 넘어서지는 않는군요. 40%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도 그만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때문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이야기한 한국의 경기 반등 속도가 느릴 것이다 하는 게 이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이 분명히 변하는데 여기에 한국은 혜택을 입지 못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지금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집중되어 있죠. 아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이 공급망을 좀 이렇게 다변화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변화시킬 때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이 바로 인도라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인도는 경기 회복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겠지만 한국은 쉽지 않다. 그 글로벌 공급망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뭐 중국에 비해서 인도에 비해서 우리 인건비 몇 배나 되잖아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우리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여기에다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법인세 올라갔죠. 세제 혜택 없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라는 것까지 나오죠. 또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하겠다고 하죠. 그러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한국은 쉽게 이 경제 회복을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제가 봐도. 글로벌 공급망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이게 지난번에 1차 무역 전쟁 때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말레이시아로, 태국으로, 인도로 다 이렇게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은 아마도 이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여기에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 기술 분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첨단 기술 분야는 대만이나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이쪽으로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최약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을 위한 그런 규제가 또 기업을 위한 혜택이 그만큼 덜하다는 겁니다.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회복은 길고 그리고 느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 우리 경제 지표 굉장히 폭망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선방을 해봤자 그나물의 그 밥이지만 말입니다. 1인당 GDP, 1분기 GDP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4였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잖아요. 4.8% 있고 중국은 마이너스 6.8%, 독일도 1.9%였잖아요. 마이너스예요. 게다가 구매관리 지수도 보면 이게 한국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락폭이 8.2포인트밖에 안 됐어요. 최근 3개월간.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12.4포인트가 떨어지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33.4%가 급락했어요.
상황을 봐서는 경제 지표로 봐서는 충격을 덜 받았다. 코로나19의 충격을 덜 받았다. 이렇게 평가는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회복 단계에서는 전 세계가 같이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전 세계 회복 속도가 감염병의 특성상 쉽지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짝해서 이렇게 급하게 V자 반등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서서히 회복될 거란 이야기죠. 게다가 국제유가도 지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폭락 와중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20%까지 폭등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 20달러 아래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에너지 기업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만 4조 가까이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실물 경제의 충격이 지금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충격이. 이대로 충격이 계속되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충격적인 그런 실물 경제의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물 경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한 거에 따라서 경제 정책도 거기에 맞게끔 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 말만 따나 경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러다가요. 이미 나라 국간이 거덜났지만 이제 더 거덜나서 자칫 잘못하면 총알도 없어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찍어내지 못한다면 총알도 없어진 거예요. 올해 말로까지 가면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이 4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피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46%가 넘었으면 신용등급 전망을 바꾸겠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게 바로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가는 순간 더 이상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국채 발행도 힘들어지고 기업은 회사채 발행도 힘들어지고 그런 최악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 진짜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돼요. 시간을 두고. 기축통화는 쉽게 말하면 기축통화는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 돈이 통용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달러 들고 가면 어느 나라에서든 가능하죠. 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뭐 앵화도 마찬가지고요. 위안화도 마찬가지예요. 위안화도.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원화는 세계 어느 곳에 가서 통용되는 돈이 아닙니다. 통용이 좀 된다고 하면 동남아 일부 국가, 뭐 중국도 가끔 뭐 이 정도지.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우리 원화가 통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돈 찍어내는 거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 V자 반등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정부 스스로가 V자 반등이 안 온다고 이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영범 1차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위기의 시작일 뿐. 맞는 말이에요. 실물 경제의 위기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안 그랬느냐? 그동안은 뭐 쉽게 말하면 4.15 총선이 있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업들 입장에서 알아서 기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수출 밀어내기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이런데 지금은 더 심각해진 거죠. 지금은 저는 진짜 경제 지도자들이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뚝심이 있고 소신이 있고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정치 프레임으로 가져가잖아요. 정치적인 판단으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나라 망하는 거 식은죽 먹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그리고 위태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태하게.